당신의 친절함이 당신을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만든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그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있는 편리한 장식품일 뿐이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왜 모든 것을 주는 사람들은 종종 빈손으로 남고 당신이 악하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장 큰 상을 가져가는 걸까요? 당신은 모욕을 삼키고 그것을 인내심이라고 부르는 것에 지쳤습니까? 당신은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좋은 남자가 되는 것에 지쳤습니까? 이 마비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칼 융기 우리에게 남긴 인간 영혼의 가장 어두운 청사진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잔혹하지만 필수적인 교훈을 주었습니다. 윤근 무서운 경고를 남겼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성스러움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가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장했습니다. 당신이 잔인할 수 없다면 당신은 착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무해할 뿐입니다. 그리고 무해함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쁜 포장지에 쌓인 비겁함입니다. 다음 1시간 동안 우리는 단순히 이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부할 것입니다. 우리는 약함이 도덕이라는 신화를 파괴할 것입니다. 당신은 무해한 토끼와 친절한 전사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왜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송곳니를 기르라고 요구하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남자가 되기 위해 왜 내면의 괴물이 필요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순종이라는 이 감옥에서 나가는 길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진정한 힘을 얻기 위해 당신의 그림자와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의 깊은 곳으로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바로 지금 말입니다. 잠시 멈춥시다. 숨을 한번 들이마십시다. 밖의 소음은 남겨두고 당신이 혼자 남겨졌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가면을 벗었을 때 찾아오는 그 침묵에 대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이 느낌을 압니다. 명치북은 어딘가에 사는 무겁고 끈적한 억울함입니다. 평생 당신은 규칙을 따랐습니다. 당신은 쓰여지지 않은 계약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신이 편안한 사람이 된다면, 당신이 관대하다면, 당신이 가시를 숨기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면 세상이 당신에게 보상할 것이라는 계약 말입니다. 여자들은 당신의 섬세함 때문에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상사들은 당신의 거절하지 못함을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친구들은 당신의 헌신 때문에 당신을 존경할 것입니다. 당신은 거래에서 당신의 몫을 이행했습니다. 당신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보상은 오지 않았습니다. 존경 대신 당신은 무관심을 받았습니다. 열정 대신 정중한 냉담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이상한 역할에 처해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배경인물이 되었습니다. 영웅들을 돕고 탄약을 건네주고 불평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다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면 사라지는 NPC 말입니다. 이 맛을 기억해 보십시오.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당신이 삼켰던 말들의 맛을 말입니다. 속에서는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는데 아무 일도 아니라고 말했던 적이 몇 번입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서 실망을 보지 않기 위해 당신이 싫어하는 계획에 동의했던 적이 몇 번입니까? 이것은 흔적 없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삼켜진 모든 모욕은 독 한 방울과 같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교묘하게 미소 짓는 법을 배워서 아무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당신이 이를 갈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 미소는 광대뼈를 아프게 합니다. 그것은 반사작용이자 방어 기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친절함 속에서 공허가 자라납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격이 지워지고 다른 사람들의 욕망 속에 녹아내리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가장 무서운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이용당하는 기분이 들까? 하지만 당신이 자신을 약하거나 줏대 없다고 비난하기 전에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성격의 결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실히 당신이 망가졌다는 징후가 아닙니다. 사실 당신, 이 편안함은 훌륭하고 복잡한 생존 전략입니다. 아주 오래전 당신은 작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집안의 게임 규칙을 빨리 파악했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부모님은 너무 비판적이거나 정서적으로 다가갈 수 없거나 예측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어리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감수성이 예민한 마음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내 욕망을 주장하면 나는 거절당한다. 내가 화를 내면 나는 처벌받는다. 하지만 내가 조용하고 편안하고 착하면 나는 안전하다. 당신은 잔혹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랑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야 하는 것이다. 당신 안의 어린 소녀는 그저 안전하고 싶었고 그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화폐인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갈등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레이더처럼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스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공격성을 가장 깊은 서랍 속에 숨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적응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때 당신을 구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자랐다는 것뿐입니다. 위협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안전을 위해 과도한 대가를 계속 지불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전쟁이 오래전에 끝났다는 것을 모르는 군인일 뿐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고 자신의 예의 바름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멈추기 위해 우리는 단순히 자신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무의식의 지도 제작자, 칼융이 남긴 당신 영혼의 청사진을 봐야 합니다. 당신의 정신을 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항상 밝고 깨끗한 현관 거실에서 사는 것에 익숙합니다.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사회적 가면이며 당신이 세상에 보여주는 좋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승인을 얻기 위해 매일 닦는 정면입니다. 하지만 정면의 빛이 밝을수록 내부의 어둠은 더 짙어집니다. 이 집에는 지하실이 있습니다. 깊고 어둡고 무거운 빗장이 걸린 지하실입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은 당신이 느끼도록 금지된 모든 것을 수년 동안 버린 곳입니다. 당신의 분노, 당신의 탐욕, 당신의 이기심, 당신의 원초적인 공격성 말입니다. 당신은 문을 잠그고 열쇠를 버리며 이 괴물들이 사라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배가 고파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힘은 거실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힘은 지하실에 갇혀 있습니다. 치유되기 위해 우리는 당신이 평생 피해 왔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랜턴을 들고 삐걱거리는 계단을 내려가야 합니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사는 그곳으로 말입니다. 당신에게 팔린 가장 큰 거짓말을 파괴하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위험한 공식을 배웠습니다. 무해한 것은 도덕적인 것과 같다. 우리는 갈등을 피하는 것이 최고의 영성이라고 들었습니다. 당신이 이빨을 드러내지 않고 논쟁하지 않고 공격성을 보이지 않으면 당신은 좋은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당신은 평화주의자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하지만 솔직해집시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사회, 학교, 그리고 심지어 부모님들도 종종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개념인 미덕과 순종을 혼동합니다. 당신은 친절해서 칭찬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편안해서 칭찬받았습니다. 당신은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해서 칭찬받았습니다. 이것은 인격 교육이 아닙니다. 이것은 길들이기입니다. 냉정한 논리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십시오. 토끼를 상상해 보십시오. 토끼는 늑대를 먹지 않습니다. 토끼는 절대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토끼는 절대적인 평화주의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토끼를 덕이 있게 만듭니까? 그것이 토끼를 도덕적 권위자로 만듭니까? 아닙니다. 토끼가 늑대를 먹지 않는 것은 고귀한 윤리적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토끼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늑대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토끼의 평화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무능력의 결과입니다. 토끼의 식단은 두려움과 약함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남자가 인정하기 두려워하는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무력함은 도덕적 선택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해를 끼칠 능력이 없다면 당신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식자로 가득 찬 세상에서 무해하다는 것은 영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희생자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모든 것에 동의하며 자신을 짓밟도록 허용하는 남자를 보고 말합니다. 정말 성자 같은 사람이야. 아기가 한 방울도 없어. 우리는 틀렸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성스러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덕성으로 위장한 비겁함입니다. 진정한 도덕은 악을 행할 가능성과
그것에 대한 의식적인 거부를 요구합니다. 칼이 없다면 당신은 평화로운 전사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눈에 띄지 않기를 바라는 비무장 여행자일 뿐입니다. 이 전략이 왜 실패할 운명인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당신 정신의 역학을 살펴봐야 합니다. 융은 페르소나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사회적 피부이자 세상과 상호작용하기 위해 쓰는 가면입니다. 페르소나는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에티켓을 지키며 줄을 서서 서로를 죽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착한 남자의 문제는 그의 페르소나가 비대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굴에 들러붙었습니다. 당신은 이 웃고 양보하는 가면이 당신의 전부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이 빛나는 정면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당신은 완벽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성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신에서도 물리학에서처럼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혹은 윤기 말했듯이 보상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이 공식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페르소나의 빛이 밝을수록 당신이 들이우는 그림자는 더 어두워집니다. 겉으로 하얗고 푹신한 존재가 되려고 노력할수록 무의식 속에 있는 당신의 내면의 도플갱거는 더 잔인하고 이기적이며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당신은 억압함으로써 어두운 충동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들을 지하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게릴라 부대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정문을 통해 나갈 합법적인 출구가 없기 때문에 창문을 통해 바닥 틈을 통해 굴뚝을 통해 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심리학자들이 수동적 공격성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변합니다. 당신의 삶을 보십시오. 그림자는 항상 길을 찾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피곤할 때 튀어나오는 그 독한 비꼬는 말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기로 약속했지만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을 우연히 하지 않을 때의 건망증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사소한 일, 예를 들어 쏟아진 커피 때문에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소리 지를 때의 갑작스럽고 무서운 분노의 폭발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뚜껑을 날려버리는 소태의 압력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것을 너무 오랫동안 억누르면 그림자는 당신의 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만성 피로, 편두통, 위장 문제, 우울증은 종종 당신 자신을 향해 내부로 돌려진 당신 자신의 공격성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의 예의 바름이라는 독재에 맞서 파업을 선언합니다. 이론은 충분합니다. 땅으로 내려옵시다. 바로 당신의 삶으로 말입니다. 저는 당신이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배경음으로 듣지 말고 실제로 참여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영상을 멈추십시오. 저는 당신의 절대적이고 무자비한 정직함을 원합니다. 당신 외에는 아무도 당신의 대답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주를 기억해 보십시오. 아니면 오늘 하루라도 좋습니다. 회의에서, 파트너와의 저녁 식사에서, 또는 친구와의 대화에서 불일치의 따끔함을 느꼈던 구체적인 순간을 기억해 내십시오.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당신은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이러면 안 되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침묵했습니다. 당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그 익숙하고 플라스틱 같은 미소를 짜내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문제 없습니다. 그 순간의 신체적 감각을 기억해 보십시오. 뱃속의 차가움, 물리적으로 키가 작아진 것 같은 느낌, 배신감에 역겨운 뒷맛, 이제 자신에게 가장 불편한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실제로 누구를 보호하고 있었습니까? 당신의 뇌, 당신의 내부 변호사는 즉시 고귀한 변명을 제시할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어. 나는 그들의 감정을 배려했어. 나는 예의 바르게 행동했어. 거짓말입니다. 진실을 직시하십시오. 당신은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보호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편안함을 보호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안전하다는 환상을 보호했습니다. 당신은 갈등에 아주 작은 징후만 있어도 발생하는 그 불안감을 피했습니다. 당신은 1분의 평온함을 위해 자신의 진실을 팔았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번 주에 다른 사람의 편안함을 위해 몇 번이나 자신을 배신했습니까? 1번, 5번, 10번 거짓된 예스 하나하나는 친절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파괴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들에 대한 청구서는 조만간 지불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배신의 목록이 당신에게 고통을 준다면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 고통은 당신이 고장났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입혀진 꽉 끼는 코르셋 속에서 당신의 영혼이 질식하고 있다는 증상입니다. 당신은 이 비극 속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의 절반을 절단하고 그것을 진보라고 부를 수 있다고 결정한 문명 전체의 병입니다. 하지만 출구를 찾기 위해 우리는 그냥 더 친절해지라고 말하는 긍정적 사고에 현대 구루들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면을 들여다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칼 구스타프 융에게 말입니다. 융은 잔인한 진실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공식을 남겼습니다. 그는 인간이 단순히 빛의 존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신성과 짐승 사이의 다리입니다. 이 문장을 듣고 의식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나무의 뿌리가 지옥에 닿지 않는다면 그 어떤 나무도 천국에 닿을 수 없다. 이 이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늘에 닿고 싶습니까? 고귀하고 숭고하고 영적이고 싶습니까? 당신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지옥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당신의 선에 대한 능력은 당신의 악에 대한 능력과 정비례합니다. 뿌리의 깊이가 가지의 높이를 결정합니다. 이 어두운 기초가 없다면 어떤 미덕도 불안정합니다. 붙잡을 곳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바람에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융은 한 문장으로 서양의 모든 도덕에 도전했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택하겠다. 온전함,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회가 싫어하는 모든 것을 잘라내고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영혼의 것입니다. 온전해진다는 것은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과 어둠 모두, 사랑과 공격성 모두, 성자와 살인자 모두, 우리는 당신의 악마를 쫓아내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엑소시즘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은 악마들을 화나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길들이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 그 어두운 뿌리 속에, 당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지옥 속에 당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윤기 그림자의 통합이라고 불렀던 것을 수행해야 합니다. 여기에 융의 위대하고 잔인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해한 것과 선한 것이라는 두 개념을 혼동할 때 언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근본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대부분의 여러분은 자신을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당신에게 묻는다면 당신은 지금 당장 의식적이고 냉정하게 누군가에게 해를 입힐 수 있습니까? 상황이 요구한다면 잔인해질 수 있습니까? 당신은 아마 공포에 질려 대답할 것입니다. 아니요,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자신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잔혹할 능력이 없다면 당신은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약한 것입니다. 당신은 무해합니다. 그리고 무해함에는 아무런 도덕적 가치가 없습니다.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진정한 미덕은 폭력의 잠재력을 요구합니다. 선택권이 없다면 당신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택권은 당신에게 힘이 있을 때만 생깁니다. 만약 당신이 약하다면, 이빨이 없다면, 물 줄 모른다면 당신의 평화주의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무력함을 확인하는 것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선해지기 위해 당신은 위험해져야 합니다. 당신은 괴물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적인 괴물 말입니다. 당신은 내면의 혼란과 파괴를 뿌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이 무서운 힘을 가지고 그것을 통제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은 고삐를 쥐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이 소유한 힘의 사용을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미덕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그림자를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공격성을 폭력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공격성은 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자인즉 현존재입니다. 그것은 생명력입니다. 공격성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아디기라디에서 왔으며 이는 무언가를 향해 움직이다, 나아가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게 만드는 연료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영토를 정복하고 경력을 쌓고 경계를 보호하고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당신이 자신 안에 공격성을 죽이면 당신은 추진력을 죽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불임이 됩니다.
당신은 영혼을 거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격성에 접근할 수 없는 남자는 성자가 아닙니다. 그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무능력자입니다. 그는 자신도 가족도 자신의 원칙도 지킬 수 없습니다. 전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에게 칼이 없거나 칼이 무디고 녹슬었다면 그는 평화의 사도가 아닙니다. 그는 처형자를 기다리는 희생자입니다. 하지만 그가 완벽하게 다룰 수 있는 날카로운 칼을 허리에 차고 있지만 그것을 칼집에 넣어두고 있다면 바로 이것이 겸손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온유하다는 말은 원래 약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의 군사적 맥락에서 그것은 칼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사용할 줄 알지만 칼집에 넣어두고 있는 자를 의미했습니다. 이것이 융의 통합의 목표입니다. 칼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로 누군가를 긁지 않도록 무디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칼을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짙고 위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율과 의식으로 그 칼을 위한 가장 튼튼한 칼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사람만이 신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괴할 수 있는 사람만이 건설할 때 신뢰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섬뜩할 정도로 익숙해 보일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인공을 헨리라고 부릅시다. 헨리는 모든 일반적인 기준에서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어머니가 사위로 삼고 싶어 할 만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기념일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술집으로 갈 때 항상 추가 업무를 맡고 늦게까지 남는 부서에서 가장 믿음직한 직원이었습니다. 헨리는 예스라는 단어의 화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안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승진은 항상 헨리를 비켜갔습니다. 승진은 마이크 같은 사람들, 즉 시끄럽고 때로는 무례하고 불편한 사람들이 차지했습니다. 마이크는 상사와 논쟁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크는 이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저는 안 할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헨리는 이것을 공포와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무례한 놈이야. 나는 저런 것보다 수준이 높아 하지만 상사는 마이크를 존중했습니다. 헨리는 그저 사무실 가구였습니다. 부서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편안한 의자였습니다. 헨리는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충성심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동적이었습니다. 그는 떠날 수도 없었고 반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거세된 고양이처럼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집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시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관계 초기에는 그녀도 그의 유순함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안전함이 그녀를 질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도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반응이라도 생명의 불꽃이라도 보기 위해 아무 이유 없이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식탁을 주먹으로 치며 그만해라고 말할 수 있는 남자를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헨리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사과했습니다. 그는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어떻게 고치면 될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남자가 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증오가 아니라 지루함이었습니다. 연민과 섞인 지루한 말입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남자를 보는 것을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힘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로부터는 안전하다고 느꼈지만 그와 함께 있을 때는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헨리는 자신이 성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림자는 지하실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등 쪽에 이상한 통증, 지속적인 편두통 의사들은 원인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댐이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영웅적인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소한 일 때문에 아마도 식은 수프 때문이었을 겁니다. 헨리는 폭발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수십 년 동안 쌓인 독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치른 모든 희생 삼켜버린 모든 모욕을 나열했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줬어. 나는 완벽했어. 하지만 그 외침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아이의 비명이었습니다. 사라는 한 달 뒤 그를 떠났습니다. 나쁜 남자에게 간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친절함을 수동적 협박의 도구로 바꾼 사람 곁에 있지 않기 위해 그저 공허 속으로 떠났습니다. 헨리는 자신의 완벽한 삶의 폐허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의 친절함은 선물이 아니라 그가 삶을 두려워한 대가로 지불한 세금이었습니다. 헨리는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영혼의 일부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지금 앉아서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불공평해. 나는 정말 선을 원해. 왜 사람들은 그렇게 배은망덕하지? 왜 여자들은 나쁜 놈들을 선택하고 상사들은 뻔뻔한 놈들을 승진시키는 거야? 인간 본성에 대한 잔혹하지만 필요한 진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저 당신의 가면을 믿지 않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당신의 아내, 당신의 상사, 당신의 친구들에게는 내장된 고대의 레이더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백만 년 된 본능입니다. 이 레이더는 방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단 하나의 매개 변수로 스캔합니다. 힘의 잠재력, 우리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리고 깊은 무의식 수준에서 우리는 안전을 찾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무해한 사람 곁에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무해하다면 당신은 보호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물 수 없다면 당신은 늑대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갈등의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넘어진다면 당신에게 기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여자가 착한 남자에게 매력을 잃는 이유입니다. 그녀가 맞고 싶거나 모욕당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녀의 본능이 소리치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는 약해. 진짜 위기가 닥치면 그는 제일 먼저 무너질 거야. 그는 나도 우리 아이들도 지킬 수 없어. 당신의 부드러움은 친절함이 아니라 불안정함으로 읽힙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두려움 냄새를 맡습니다. 당신이 무례함에 미소로 대응할 때 당신은 인내심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눈에서 공포를 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 수준을 넘어서서 미소 짓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분노가 가져올 결과를 두려워해서 미소 짓는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존경이 아니라 경멸을 불러일으킵니다. 아니면 기껏해야 동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신의 친절함은 뇌물로 인식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숨겨진 계약을 느낍니다. 그들은 당신이 순종을 통해 그들의 호의를 사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무도 조종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종자가 무릎을 꿇고 있더라도 말입니다. 존경은 힘의 부산물입니다.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무해합니까? 아닙니다. 아마도 그들은 줏대가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당신은 그들 안에 불이 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불로 당신을 태우지 않고 당신을 따뜻하게 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받아들여야 할 역설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친절함을 느끼려면 먼저 그들은 당신이 위험해질 수 있는 능력을 느껴야 합니다. 당신의 칼이 날카롭게 갈려있지 않다면 당신의 평화 제안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평화 조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복입니다. 서로에게 지극히 솔직해집시다. 우리는 비난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탐구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당신의 성스러움이 단지 두려움일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저는 당신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당신이 당신의 그림자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림자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당신과 함께 이 방에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목덜미에 숨을 쉬고 있습니다.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당신이 목소리를 주지 않는 내면의 괴물은 어떤 환상 속에 살고 있습니까? 어쩌면 당신의 그림자는 아침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나누는 끝없는 대화 속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마침내 당신을 모욕한 사람에게 당신이 원했던 대로 대답하지만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말을 합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재치 있고 잔인하며 무적입니다. 아니면 성공했지만 뻔뻔한 동료가 망하기를 바라는 은밀한 욕망 속에 살고 있습니까? 당신이 그의 실패를 보고 어두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아니면 당신의 그림자는 도피에 대한 환상입니까? 직장, 의무, 가족, 이 끝없는 할 일 목록을 모두 버리고 그냥 사라지고 싶은 욕망 말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윤근 그림자가 단지 악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살지 않은 삶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했던 당신의 에너지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스프링을 세게 누를수록 그것은 더 격렬하게 펴지고 싶어 합니다.
저는 당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압니다. 당신은 지쳤습니다. 하루 24시간 좋은 사람인 것은 지옥 같은 노동입니다. 그것은 중노동입니다. 이 빛나는 후광과 무거운 정의에 갑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기진맥진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으르렁거리고 싶을 때 미소 짓는 것에 지쳤습니다. 당신은 논쟁하고 싶을 때 고개를 끄덕이는 것에 지쳤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제외한 모두에게 편안한 사람이 되는 것에 지쳤습니다. 이 피로감은 당신 영혼의 신호입니다. 영혼은 당신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짐을 벗어버려 척하는 것을 멈춰 자신의 어둠을 인정하는 것은 첫 번째 빗줄기입니다. 자신의 피로를 인정하는 것은 힘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바로 지금 저는 당신에게 작은 반란을 제안합니다. 의지의 행동 말입니다. 이 영상 아래 댓글창으로 내려가세요. 이곳은 우리의 안전한 공간입니다. 당신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간단한 문장 하나를 적으세요. 나는 편한 사람이 되는 것에 지쳤다. 아니면 용기가 있다면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당신의 친절함이 당신에게 해가 되었던 순간, 당신이 이빨을 드러내지 않은 것을 후회했던 순간 말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을 위해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의도를 구체화하기 위해 하십시오. 당신이 나는 편한 사람이 되는 것에 지쳤다고 쓸 때 당신은 자신과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당신은 투명 인간이 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세상과 자신에게 선언합니다. 이제 됐어. 나는 변할 준비가 되었어. 저는 댓글창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림자의 존재를 인정했으니 역설적으로 보일 수 있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문제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우리는 분노 공격성 이기심을 제거해야 할 정신의 유독 폐기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혼의 연금술사였던 칼 융은 정반대로 주장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90%가 순금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악마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순수한 분화되지 않은 생명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금으로 변하기를 기다리는 나비입니다. 분노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재고해 봅시다. 분노는 죄가 아닙니다. 분노는 정보입니다. 그것은 진화가 당신의 영혼에 설치한 생물학적 경보 장치입니다. 당신이 분노의 폭발을 느낄 때 그것은 당신 정신의 신호입니다. 주의하라. 너의 경계가 침범당했다. 너의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 누군가 너의 목을 밟고 있다. 이 경보 장치를 끄면 예의라는 알약으로 분노를 잠재우면 당신은 맹인이 됩니다. 당신은 어디서 당신이 끝나고 어디서 다른 사람들이 시작되는지 보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영토에 대한 주권을 잃습니다. 분노는 당신 문 앞의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이 파수꾼은 무장해야 합니다. 당신이 억압하는데 매일 쓰는 그 엄청난 에너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자를 물밑에 붙잡아 두는 것은 거대한 고무공을 물밑에 억지로 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이고 소모적인 근육의 긴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피곤한 것입니다. 이제 만약 당신이 이 힘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십시오. 시민성 질환과 우울증의 형태로 내부에서 당신을 파괴하던 그 에너지가 당신의 도약을 위한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공격성은 추진력입니다. 야망입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건설하고 보호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괴물은 설계 오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엔진입니다. 그것 없이는 당신은 바람 없는 바다 위의 범선입니다. 아름답고 깨끗하지만 완전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과 함께라면 당신은 원자로를 얻습니다. 과제는 원자로를 끄는 것이 아닙니다. 과제는 그것을 제어 시스템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분노는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하실에 갇힌 연료이며 올바르게 사용하면 당신의 로켓을 별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금을 꺼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파괴적인 분노를 창조적인 힘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머릿속의 내전을 끝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좋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사랑과 빛에 대한 긍정 확언을 읽지 마십시오. 대신 심층 심리학이 제안하는 것을 하십시오. 당신의 내면의 괴물을 협상 테이블로 초대하십시오.
이것은 엑소시즘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마를 쫓아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외교 임무입니다. 당신은 그림자에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너를 보고 있어. 나는 더 이상 너를 지하실에 가두지 않을 거야.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어. 두 번째 단계는 가장 어렵습니다. 이것은 급진적인 정직의 행동입니다. 당신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눈을 바라보고 악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 나는 잔인할 수 있어. 나는 고통을 줄 수 있어. 내 안에는 이기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권력욕이 있어. 나는 무해한 토끼가 아니야. 나는 포식자야. 이것은 무섭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배운 모든 것과 모순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물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는 순간 마법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름을 부른 것은 더 이상 당신에게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림자를 부정하는 동안 그것은 무대 뒤에서 당신을 조종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인정하자마자 제어권은 당신의 손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통합의 핵심에 도달합니다. 목표는 악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선택권을 갖는 것입니다. 진정한 도덕은 간단한 공식입니다. 악을 행할 능력 더하기 선에 대한 의식적인 선택. 만약 당신이 이 방정식에서 악을 행할 능력을 제거한다면 당신은 도덕이 아니라 무기력을 얻는 것입니다. 당신의 공격성이 용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착한 남자는 용이 마을을 다 태울 때까지 용이 없는 척하려고 합니다. 통합된 남자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당신은 용을 죽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용을 탑니다. 당신은 그 불을 집을 태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집을 드는 데 씁니다. 당신은 그 힘을 소중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씁니다. 당신은 그 날개를 걸어서는 갈 수 없었던 곳으로 올라가는 데 씁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의 내면의 중심이 태어납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릴 것입니다. 당신의 눈빛에는 장전된 리볼버가 있지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꺼내지 않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조용한 자신감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중받는 남자의 친절함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힘에 기반한 친절함 말입니다. 철학은 훌륭하지만 동료가 또다시 일을 떠넘기려 하는 월요일 아침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하루아침에 그림자를 통합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근육입니다. 그리고 다른 근육처럼 단련해야 합니다. 상사에게 거칠게 거절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너무 무거운 무게를 들려고 하면 다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신성한 아니오라고 불리는 연습을 드립니다. 작은 거절부터 시작하십시오. 원하지 않는 커피를 권했습니까? 아니오라고 하십시오. 불편한 사소한 부탁을 받았습니까? 아니오라고 하십시오. 여기 당신이 자동화될 때까지 연습해야 할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멈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착한 남자에게는 긴장을 풀기 위해 즉시 동의하는 반사신경이 있습니다. 이 반사신경을 부수십시오. 누군가 부탁하면 침묵하십시오.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세까지 세십시오. 상대방의 눈을 보십시오. 이 멈춤은 당신이 권력을 되찾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이 당신의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단호한 아니요. 차분하고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아니요, 못할 것 같습니다. 혹은 그냥 아니요, 괜찮습니다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주의하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착한 남자는 즉시 사과하기 시작합니다. 미안해, 나도 하고 싶은데 고양이가 출산 중이고 할머니가 아프셔서 그만두십시오. 변명은 갑옷의 구멍입니다. 변명은 당신이 자신의 경계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당신의 아니오는 완전한 문장이어야 합니다. 마침표 세 번째 단계, 침묵을 견디십시오.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한 후 어색한 침묵이 흐를 것입니다. 사회적 긴장이 발생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 침묵을 수다나 킬킬거림이나 동의로 채우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 불 속에 서 있으십시오. 그 불편함이 존재하게 두십시오. 바로 이 몇 초의 침묵 속에서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어 했던 소년이 죽고 자신을 존중하는 남자가 태어납니다. 내일 이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하늘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해고당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미워하기 시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희생자를 찾으러 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서는 도파민과 테스토스테론의 강력한 급증을 느낄 것입니다. 에너지가 몸으로 돌아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아니요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에게 크고 신성한 예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니요는 당신 왕국의 경계를 긋는 칼입니다. 그리고 이 칼이 없으면 당신에게는 왕국이 없고 통로만 있을 뿐입니다. 이 길을 끝까지 갔을 때 당신은 누가 될까요? 그림자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그것과 악수할 때 당신은 착한 남자가 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훨씬 더 희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변합니다. 당신은 통합된 남자가 됩니다. 이 상태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전쟁터의 정원사보다 정원 속의 전사가 되는 것이 낫다. 전쟁터의 정원사는 희생자입니다. 그는 칼을 쥐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첫 순간에 파괴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원 속의 전사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는 꽃의 아름다움을 즐깁니다. 그는 평화의 향기를 맡습니다. 그는 침착합니다. 하지만 그의 망토 아래에는 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주변의 모든 사람은 만약 이 정원에 늑대들이 온다면 전사가 그들과 협상하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그는 그들을 파괴할 것입니다. 바로 이 지식,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다라는 지식이 당신에게 진정한 깊은 평온을 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허둥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비굴하게 웃을 필요가 없습니다. 개들은 두려워서 짖습니다. 사자는 자신의 힘을 알기에 침묵합니다. 통합된 남자는 갈등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로 갈등을 잠재웁. 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중력을 느낍니다. 그들은 당신이 위험하지만 친절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당신의 친절함이 가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무료로 나눠주는 값싼 모조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왕의 선물입니다. 착한 남자는 영원한 거지입니다. 그는 손을 내밀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는 이렇게 착하잖아요. 통합된 남자는 왕입니다. 그는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랑을 생성합니다. 그는 승인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준을 세웁니다. 그는 여자나 사회에서 보호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 스스로가 보호의 원천이 됩니다. 그런 남자 곁에 있는 여자는 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바위 같은 벽 뒤에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가 부드러워서가 아닙니다. 그가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외부 세계에 대한 그의 아니요가 그녀에 대한 그의 예스만큼이나 믿음직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우리 작업의 목표입니다. 악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폭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손에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꽃을 들고 언제 첫 번째를 사용하고 언제 두 번째를 사용해야 할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겁한 무해함에서 위험하고 의식적이며 위대한 친절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이제 이 긴 여행을 요약해 봅시다. 당신이 약함을 느낄 때마다 돌아올 수 있도록 이 교훈을 돌에 새깁시다. 칼 융의 가장 잔혹한 교훈은 단순해서 무서운 하나의 진리로 귀결됩니다. 당신의 무력함은 미덕이 아닙니다. 해를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약함의 공로입니다. 토끼는 송곳니가 없다고 해서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먹이로 남을 뿐입니다. 이 공식을 기억하십시오. 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괴물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은 역설처럼 들리지만 현실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상을 파괴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세상을 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살인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생명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파괴적인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금보다 비싼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친절함은 당신의 의지라는 장전된 무기가 그 뒤에 있을 때만 가치를 얻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친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발 때리지 말라는 정중한 요청일 뿐입니다. 순수함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순수함은 불임입니다. 순수함은 깨지기 쉽습니다. 5점 하나면 순수함은 파괴됩니다. 온전함을 추구하십시오. 온전함은 충격에 강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빛과 어둠, 사랑과 분노 통합된 사람은 진흙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꽃은 진흙에서 자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송곳니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에게 의식이라는 목줄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자비를 구하는 희생자가 아니라 법을 가져오는 왕으로서 세상에 나아가십시오. 통합이 완료되는 그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침묵 내가 다 잘했나? 내가 누구를 기분 나쁘게 하지는 않았나?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그 영원한 내면의 불안한 웅성거림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 대신 내면에는 차분하고 밀도 있는 침묵이 있을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짊어졌던 돌이 든 배낭을 어깨에서 내려놓은 듯한 느낌 말입니다. 당신은 세상으로 나갈 것이고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방에 들어갈 것이고 더 이상 그들에게 맞추기 위해 주변 사람들의 기분을 스캔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날씨를 가지고 갈 것입니다. 갈등은 더 이상 심장이 멈추는 재앙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업무적인 상황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눈을 보고 불편한 진실을 말할 수 있으며 당신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눈에서 오랫동안 갈망해 왔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존경 말입니다. 당신의 관계는 거래가 되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친절함으로 사랑을 사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친밀함의 맛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편안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 때문에 사랑받는 것 말입니다. 당신의 힘 때문에, 당신의 복잡함 때문에, 당신의 진실 때문에 당신은 자석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에게 끌립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날 당신은 거울을 보고 착해지고 싶어 하는 겁에 질린 소년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아는 남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잠에서 깨어나 더 이상 자신의 존재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여기에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자리를 차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획한 길 그림자, 통합의 길은 가벼운 산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생의 과업입니다. 무서운 날들도 있을 것입니다. 착한 남자의 오래된 습관들이 당신을 다시 편안한 감옥으로 되돌리려 하는 날들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그림자가 통제를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이것은 성장의 대가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은 이 어둠 속의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 아래의 조회수를 보십시오. 댓글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과 똑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 수천 명의 남녀가 있습니다. 그들도 편안한 사람이 되는 것에 지쳤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이빨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용을 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유튜브 시청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표면에서의 삶을 거부하고 깊이를 선택한 보이지 않는 구도자들의 기사단입니다. 감사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시간 때문이 아닙니다. 시간은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대해 감사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가 불편한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 5분 만에 이 영상을 껐을 것입니다. 그들은 달콤한 거짓말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남았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봤습니다. 당신은 거울을 들여다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찾는 그 중심이 당신 안에 이미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전사는 이미 깨어났습니다. 만약 이 대화가 당신 내면 깊은 곳에 무언가와 공명했다고 느낀다면 당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척하도록 가르치는 패스트푸드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에 더 이상 흥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선택하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저나 알고리즘을 위해 하지 마십시오. 의지의 행동으로 하십시오. 자신에게 선언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나는 어려운 길을 선택한다. 나는 진실을 선택한다. 여기서는 침묵하는 것이 관례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이 들여다보기 두려워하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도전을 받아들인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그림자에게 당신이 협상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힘이 남아있다면 댓글에 당신의 선언문을 쓰십시오. 당신의 힘에 대한 권리를 되찾겠다고 쓰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의 약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위험하고 통제된 위대한 친절함을 필요로 합니다. 집으로 깊은 곳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면에서 만납시다.